근데 노무현만 유일하게 젊은이들하고 또 호흡을 맞춘 거지. 그런 걸 안 보는 거야. 질이 보이지도 않고 그쵸.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 네. 입자로서 자기가 대표할 생각도 못하고. 그렇죠. 대표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그냥 단순 벽에서 쟤보다 내가 나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 사기를 안 당하려면 평생 자기를 학생이라는 관점에 두어야 돼요. 자기는 세상을 배워가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배울 만큼 배웠다 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기당해. 그래서 왜냐면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정답 아니야? 그럼 이게 정답이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근데 좀 나이가 들면 하나님한테 맹세해서 이제 못 바꾸는 거야. 기독교 신도인데 10년 동안 교회 헌금 갖다 바쳤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 오늘부터 절로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지. 못 가. 그래서 학생들은 이게 오답이야. 그럼 바로 바꾸는 거지. 애들은 참 잘 바꾸더라고. 그렇죠. 애니까 금방 바꾸지. 근데 이제 어른들이 못 바꾸는 거지. 중학생은 꿈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어. 예. 그래서 괴력 난신이나 음모론, 아나키, 점쟁이, 다단계 이런 삿된 것에 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다단계 수법도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 긴밀한 관계에 묶어놓는다고. 계속 뭐였어? 영차,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걸 하는데 동료하고 긴밀한 유대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밀집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다 코로나 걸려. 좀 띄엄띄엄 있으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진보 세력은 사기를 잘 안 당해요. 왜냐면 진보는 항상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어떤 세력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당한다는 것은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것이고 이상한 짓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고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너 왜 그래 하고 쳐다보면 쪽팔려 하고 이제 정상화 되어야 되는데 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이미 관계 끊어졌어. 주변하고 다 끊어졌다고. 그래서 주변에서 말해줄 사람도 없고 말해줘도 말 안 들어. 고집만 늘어가지고 꼴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엘리트의 마음을 갖고 자기가 엘리트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안 속는 이유는 안 속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속아야지 하고 안 속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하고 싶어 하냐면 외로운 사람들. 그래서 의지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 일단 두 사람이 동업을 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의지해. 100% 속여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다 줬거든. 난 자네만 믿네. 이게 부담이야. 지는 결정을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자꾸 나를 믿는다 그러잖아. 그럼 속여드려야지. 왜냐면 나한테 부담을 줬잖아. 나만 믿네. 당신만 믿네.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고 사기쳐버려요. 대부분 그렇게 된다고. 동업하면 안 되는 이유가 동업하면서 계속 의심해야 돼. 너 장부 똑바로 정리했어? 막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장부 정리 안 하다가 회계에 뭐가 잘못되면 에라 모르겠다 속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스란히 팀을 만들어라고 약간 이런 식인데 동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업하면서 이게 회계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감시를 해야 돼요. 정의연 이런 거 보면 서로 믿는다 하면서 회계를 감시를 안 한 거 아니야. 믿네 하고 그냥 장부 맡겨놔버리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저희가 참 말이 쉽지. 네. 사실 감시라는 게 의심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는 같이 할 때 그게 참 미묘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어느 정도 규칙을 정해야 되고 규칙을 안 지킬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뭐 하면 안 돼요. 그럼 뭉개려는 사람이 있어. 자꾸 뭉개려고 그러고 원칙을 안 지킨 사람은 그 사람하고 이제 결별해야 돼. 예전에 팀 내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 좀 그런 네. 말씀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오늘 이순재의 두 얼굴 이것도 이야기해야지. 안 했어요 이거. 우리가 한 40분 했습니까? 네, 57분이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8시 50분. 아니 방송이 진행된 게 하여간 이순재 아저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아저씨도 이순재 이 사람 자체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닐 거예요. 문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 이순재 이전에 로드 매니저 했던 사람도 마지막에 100만 원 더 받아왔다 이건데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연예인 로드 매니저라는 것은 연예인 사생활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다 폭로할 수 있다고. 힘이 있네. 예.
그러면 보너스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입막음 돈 줘야지. 뭐 TV에 뭐 무슨 프로도 있다 그러는데 아침에 로드 매니저 깨워와서 10분 동안 깨운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도 그렇게 못 깨운대. 그것도 사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무슨 로드 매니저가 연예인을 깨우러 오냐고. 지가 알아서 깨야지. 근데 이제 그렇게 이 사적인 부탁을 했다면 당연히 팁을 줘야 된다고. 그 이순재가 막판에 그 전임자한테 100만 원 줬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와, 이순재 정도 되면 집에 재산을 수십억 쌓아놓고 있을 건데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잔다는 거야. 로드 매니저 보니까 저렇게 잠을 안 자고 밤낮없이 일하면 건강이 걱정되는데 이러는 거야. 그럼 하루에 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3시간만 잔대. 그럼 이순재는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잔 것 같아. 아, 그렇게 했다면 엄청나게 벌었을 거 아니야.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돈 다 어쩌냐고. 그러놓고 100만 원 보너스 주고, 야, 치사해. 참 미안해. 이순재 보니까 서울대 출신이야. 예. 근데 이 북한에서 내려온 아저씨이기 때문에 이 뿌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없는 사람은 뿌리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짠돌이. 아 맞다. 얼마 전에 수신글에서 그러니까 중간을 잡긴 힘들고 아예 그쵸. 짠돌이가 되던가 짠돌이 돼서 부자가 돼버리던가 아니면 그냥 흥청망청이 되던가. 그렇죠. 중간이 가능한데 그거는 그 어떤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해주는 사람이 있어. 아, 근데 진짜? 할머니가 이제 나이 들면 신랑도 죽고 혼자 된다고. 그러면 그 돈을 다 써버리거나 아니면 아들한테 다 줘버려. 보통 자식한테 다 뜯겨. 내가 보니까 할머니가 혼자 되면 거의 100% 자식들이 다 들어가. 만약 그걸 열심히 방어했다, 절에 다 가는 거야. 저희 부모님 보니까 주변에 다 주던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 이 절 주변 땅이 다 그 막 몇백만 평씩 조계종 땅이더라고. 그리고 조계종은 그 토지개혁 때 빠져나간 거지. 불법이지.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원래 이 산으로 되어 있는 땅은 사유지라도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을 사유지라고 해서 못 들어가게 막는 이거는 그 법률 용어가 있는데 공임권인가 뭐 있어요. 정확히 용어를 모르는데 그 산은 사유지라도 일반인들 들어갈 수 있게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걸 뭐 장례삼을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못 들어가게 하려면 장례삼 심어놨다고 이렇게 표지를 철조망을 쳐놓던가 그냥 사유지라고 해서 못 들어가다.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유지라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유지인데 도로로서 그런 것을 막았다가 막 그 재판에 의해서 처벌받고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분명히 내 땅인데 도로야. 그럼 내가 못 막아요. 이미 도로로 쓰고 있는데 옛날부터 지가 땅을 살 때도 도로로 돼 있었잖아. 뉴스에 몇 번 나왔죠. 그렇죠. 비슷한 사건이 몇 번 나왔는데 사유지라고 해서 도로를 막으면 안 돼요. 통행권이 있다고. 마찬가지로 산은 국민이 공공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조계종이 내 땅이 하고 틀어막는다는 것은 이 불법이에요. 범죄예요. 이게. 산적이죠. 산적. 이건 이순재의 두 얼굴. 이순재는 이런 것은 이제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연예인 다 틀리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연예인은 로드 매니저가 주 55시간을 근무했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과한 게 아니고 무슨 수당이야 시간의 수당 그걸 안 준 거지. 180만 원만 줬다는 것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수당 줄 거 주고 보너스 주고 팁 주면 되잖아. 내가 볼 때 연예인은 로드 매니저는 팁으로 먹고 사는 존재라고. 그리고 내가 로드 매니저라면 몇 번씩 골탕을 먹이는 거야. 일부러 전화 안 받고 막 깨워달라는데 안 깨워주고 박살을 내버리지. 그러고 해고하면 SNS에 다 써버리고 막. 근데 이 양반은 이번에 이 로드 매니저는 녹취록을 만든 거 보니까 처음부터 좀 불량한 인간이었어. 둘 다 피장파장이야. 근데 이런 걸 우리가 구조론에서는 피장파장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이런 경우는 강자의 잘못이다. 강자와 약자가 붙었을 때는 강자의 잘못으로 해야 이 사회가 바뀌지. 약자가 알고 보니 더 나쁜 놈이야. 그래서 약자 탓을 하면 사회가 절대 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로드 매니저 이 양반도 녹취록 만들었다는 거 벌써 2달밖에 안 됐어. 3년을 개고생했다 몰라도 2달 동안 무슨 무섬이야.
두 달은 아직 일도 못 배운 거지. 신참이 들어와서 일도 배우기 전에 무슨 이런 얘기 하는 것은 개소리고. 그리고 자기가 보너스를 못 받은 것은, 팁을 못 받은 것은 일을 개차반으로 하니까 팁을 못 받았지. 그 전에 이제 팁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인터넷으로 다 현찰로 받고 인터넷 주문했다는 거야. 그럼 현찰로 100만 원 받고 인터넷 50만 원 사게 최저가 사이트 다 있잖아. 그건 자기 수입이지. 참. 전 매니저도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다 알아서 해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써놨어요 전 매니저. 네. 돈을 너무 많이 주길래 왜 이렇게 많이 주는데. 아 알았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일을 잘 못해서 팁을 못 받은 거야. 경력이 없어. 그래서 이 로드 매니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게 사회가 진보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거꾸로 네. 강자 입장, 이순재 입장이 됐다고 치면은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도 또 있어요. 하다 보면은 진짜 막 이런 말 하면 뜯어 먹으려고 무슨 그러니까 경력자를 써야지 신참 쓰면 안 되지. 신참은 젊은 사람이 써야 돼요. 내가 20대 연예인이다. 그럼 그런 사람 써도 되지. 그냥 아직 서로 몰라.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행이 뭔지 모른다고. 그때는 이제 대화를 해서 풀어가는 거지. 로드 매니저 싫어요. 그러면 그런가? 이렇게 타협되는데 이 사람은 이순재 나이 70이야. 그러면 시킨 대로 해야 돼. 아, 전임자도 그렇게 했는가 보다. 안 그럼 중간에 이제 매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개인. 그렇죠. 중개인. 근데 이 사건은 내가 봤을 때 이순재가 그 젊은 로드 매니저, 경력 없는 로드 매니저를 쓴 게 잘못이야. 자기 책임이지. 근데 이상한 게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그러면 하나도 되게 잘 그런 거 없어. 하여튼 이 사건에서는 이 사람들은 사회의 어떤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젊은 로드 매니저가 약점을 찾아낸 거야. 그럼 상을 줘야 돼. 그러니까 징벌적 뭐 배상제도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 원리인데 어떤 비리, 사회의 어떤 모순점, 리스크를 찾아낸 사람한테 상을 주는 거지. 이 로드 매니저는 우리 상을 줘야 돼. 그게 사회가 발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은 쉽게 받아들일 수 아니, 파파라치도 그렇잖아. 파파라치도 이상한 놈이 파파라치 한다고. 정상적인 아니야. 좀 상태가 안 좋은 놈이 파파라치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뭐 10만 파파라치 양성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매니저도 참 좋은 인간이라고 하기 참 거시기 한데. 그렇죠. 개인의 도덕성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조론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진보하는가 이런 거기 때문에 매니저한테 오히려 상을 주는 게 맞다. 그런 거죠. 좀 더 이야기할까요? 혹시 질문 없어요? 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아까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사회주의는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구조론으로 말하면 질, 입자, 힘, 운동, 양 중에서 질적인 사회주의 있고 양적인 사회주의도 있어요. 질적인 사회주의는 원시 사회주의고, 양적 사회주의는 북유럽,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서 하는 복지제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원시 사회주의는 사실은 어린이한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아원을 운영한다고 치자. 우리가 원시인이라고 치고 막 뛰어다녀도 되고 평등하잖아. 에덴 동산은 다 평등했어. 우리가 유아원을 운영한다면 에덴 동산처럼 운영해야 된다는 거지. 거기는 뭐 엄격한 법도 없고 뭐 교통사고도 없고 경찰도 없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야. 근데 노인들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인들은 그냥 예의도 있어야 되고 교양도 있어야 되고 질서도 지켜야지. 막 에덴 동산처럼 막 빨아먹고 뛰어다니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질입자 힘운동자에서 어린이는 조금, 이제 청소년은 원시 사회주의처럼 평등한 사회를 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무조건 평등 이렇게 하는데 그걸 대학까지 군대도 사회주의야. 대학하고 군대까지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 뛰어들면 직장을 잡는 순간 자본주의로 갈아타는 거지. 그때부터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른다고. 그게 어른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전에는 결정을 잘못해도 책임이 자기한테 없어. 선생님 잘못이야. 그렇다면 어린애 학교 폭력 이야기하는데 그 대부분 선생님 잘못이지. 그걸 학생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학생이 얘가 얘를 때렸다. 그럼 니도 얘 한 방 때려. 이러면 되잖아. 그 상호작용 과정에서 용해돼야지. 그걸 막 경찰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문제가 커진다고. 그리고 제3자가 개입하면 제3자가 개입한 만큼 에너지가 투입된 거예요. 그 에너지 비용을 회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황을 악화시키게 돼 있어요. 또 2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사건에 개입하면 거기서 결론을 잘못 내면 지금까지 우리가 개입한 그 자체가 허무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교사 한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그 왜 자살했겠냐고. 사건이 났어. 그럼 교육청에서 개입했다고. 그럼 교육청은 와, 우리가 그 학교까지 개입했으면 뭐가 성과 나와야지. 그 개입을 했는데 아무 없고 그냥 뭐 허지부지 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성과를 내자. 그럼 성과를 내는 건 무조건 교사 잘못했다. 교사를 처벌하자. 이렇게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 뒤집어 써야 된다. 그렇죠. 뭐 군대 가봐도 그런 거 통밥 뻔히 알잖아. 위에서 검열 나오면 줬던 거야. 끝난 거야. 부대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든지 위에서 이제 검열이 나왔다 하면 누구라도 한 명이 당해야 돼. 총대를 하면 예, 대대장이 하든 중대장이 하든 하사관이 하든 한 명이 이제 영창을 가든 어떻게 돼야지. 위에서 검열이 나왔는데 아무 그냥 허지부지 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그런 건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물리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갑자기 물리학으로 바뀌어서 이제 투자 비용을 건지려고 그래요. 검열 나온 비용을 내놔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이 개입한 비용을 내놔라 이러니까 자살까지 가버린 거죠. 그럼 이제 그렇게 큰 단위까지 개입을 하고 이런 게 예전에 정치적 판단하고 기계적 판단 대응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큰 단위까지 개입을 해버리는 게 기계적인 판단인가요? 큰 단위가 개입하지 못하게 막고 자체 처리하는 게 기계적인 판단이지. 하여간 아 그래요? 갑자기 헷갈린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판단은 뭐냐면 네. 이런 그리고 윗선은 개입하면 안 되는 게 그 안에서 판단하는 게 기계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말하면은 이제 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 시스템 안에서 판단하는 게 좋은 거고. 그렇지.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정치적 판단. 언론을 타버리면 그게 정치적 판단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 부분이 그 예전에 써진 칼럼 중에서 그 애들 간에 싸운 이런 경우는 기계적 판단하면 안 된다. 그렇죠. 교사가 정치적으로 조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애들 입장에서는 교사가 굉장히 정치적인 입장인 거죠. 근데 학교라는 틀로 다시 보면은 이제 뭐 다른 게 또 정치적인 거고. 그쵸. 그 틀이 계속 유동적으로 변해야지 저희가 진행돼야 하는 내분야 외분야가 네. 애들 계속 헷갈려. 나중에 근데 말할 때마다 요거 그림을 잘 그려야 돼. 틀. 법대로 해라가 그 기계적인 그것도 이제 그게 하여튼 사소한 사건은 기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교사가 개입하면 그 자체가 정치적 판단이라고. 근데 내가 교사라고 치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너도 누가 잘못했는데 먼저 때리는 놈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 교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거죠. 관점에 따라 틀려요. 그런데 작은 사건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사소해서 네. 그걸 자꾸 크게 만들어서 일을 벌리면 안 되지.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학부모한테 전화한다는 거고 점점 골치 아파진다는 거야.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네. 것처럼 작지만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튼 이 박근혜 재판은 정치적 재판이에요. 100% 정치적 판단이라고. 국민들이 만약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들고 일어난다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주의 이야기는 사회주의는 이 어떤 자본주의 구조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귀결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에 뛰어들기 전에 대학하고 군대까지는 사회주의로 돌아가야 되고 사회에 나오면 자본주의로 돌아가야죠. 그리고 노인들은 다시 사회주의로 가야 돼요. 노인들한테 자본주의 경쟁하라니까 자꾸 땅값이 올라가는 거야. 노인들은 이 자본주의 경쟁에서 이제 벗어나 있어서 사회주의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안 해주니까. 연금 그렇죠. 연금이 부족하니까 결국 그 부동산 하나 깔고 앉아 있어야 노후가 해결된다.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땅값이, 부동산 값이 올라간 핵심 이유가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나이가 됐어요. 6.25 직후가 베이비붐인데 60년대, 70년대 이때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60살, 70살 이렇다고. 이 사람들이 노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집이라도 하나 깔고 있어야 된다.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판단을 잘못해서 이제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수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라는 것은 실제 수요하고 가수요가 있고 엉망이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이게 단순히 인구 숫자 계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할아버지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해요. 할아버지들이? 시골 안 가. 병원이 가까이 있거든. 그거 맞아. 왜냐면 60만 넘어도 일단 운전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이들도 서울로 가려고 그러고, 할아버지도 서울로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불경기이기 때문에 이쪽 저쪽 다 안 돌아가니까 부동산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불경기가 되면 집값이 내려가지 않을까. 원리적으로 맞는 말이야. 근데 지금같이 정부에서 돈을 풀고 있는데 저금리 상황에서 이 IMF는 한국만 깨지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살리려면 부동산을 팔아야 된다. 지금 어떠냐면 회사 망했어. 이제 회사 팔고 그 돈으로 부동산 해야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나쁜데 부동산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돈이 갈 데가 없다 이런. 그렇죠. 그러면 이걸 좀 생각 있는 사람은 주식으로 돌려야 되는데 지금도 주식도 호황이야. 개미들이 막 주식에 돈 꼬라박고 있어.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주식 가격이 선진국의 반도 안 돼요. 북한 리스크 때문에 저평가돼 있고 코리아 리스크 있어. 그래서 정부에서 작정하고 주가를 띄워야 돼. 정부에서 어떻게 띄우죠? 공매도만 못하게 해도 주가 떠. 띄우는 방법 얼마든지 있어. 근데 정부에서 지금 계속 주주를 조지는 뭐 양도세 뭐 이런 거 가지고 아니 주식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도 이제 뉴스에 나오던데 주식할 때 거래세 붙인다고. 거래세는 원래 있었던 거고 거래세를 줄이고 양도세를 늘린다는데 문제는 그걸 계산할 능력이 없다는 거야. 누적을 좀 해서 그러니까 개미들이 사고 팔고 했는데 1999만 원까지는 괜찮고 2000에 딱 그런 순간 세금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날아오는데 그걸 어떻게 계산해? 누가 그걸 계산을 하냐고. 근데 세무서 사람도 못해. 그러니까 이쪽 저쪽 다 계산 못하는 거 다 머리 쥐어뜯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건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보통 시행착오 끝에 답이 나오는 거야. 좀 꼭 한 걸음 늦게 나와서 탈이지. 항상 이제 답은 나와.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고구마 작전으로 버티면 돼. 지금 너무 깜깜해지고 숨 막혀. 항상 그래왔어. 역사 일에 항상 뭔가 막 답답하게 굴러왔다고. 또 국가는 조금씩 전진하잖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좌파들이 논쟁을 하다 보면 사회주의 개념이 점점 원시 사회주의로 가요. 그냥 원시 사회주의에 가깝게 말하는 사람이 논쟁에서 이겨. 사회가 발전하는데 오히려 원시 사회로 간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상적인 사회는 뭐냐? 뭐 생태주의 이래서 뭐 환경보호 그래서 GTX도 하지 말자, KTX도 하지 말자, 도롱뇽이 불쌍하다 그러고. 근데 좀 세게 말하는 쪽이 이긴다고. 그래서 이제는 낙지도 이렇게 팍팍팍 치면 이것도 안 돼. TV에 이게 막 나서 낙지를 막 팍팍팍팍 낙지 탕탕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동물학더라고. 낙지한테 이제 사죄합니다 그러고 당신의 생명을 잠시 뺏어도 되겠습니까? 뭐 할날 식품 있잖아. 낙지도 기절시켜서 이제 그렇지. 죽이고. 피를 안 흘리고 죽이고 막 이런 게 있어. 하여튼 할날 식품이 기도하고 소를 죽이는 거야. 소한테 미안합니다. 죽일 때도 여기 머리에다 총 쏴서 죽이고. 하여튼 점점 쪽으로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 인류 문명이 1만 5천 년전에 딱 방아쇠가 딱 당겨졌다는 것은 배가 항구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비행기가 공항에서 이륙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방법은 없어. 그럼 그 비행기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지. 자본주의를 긍정하고 자본주의 제도를 인정하는 법이 안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딱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진보주의자 생각들은 어떻게 하면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낫게 할 것인가. 이것밖에 할 게 없어.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라고 닫힌 길을 딱 정해놓고 이 안에 답이 없는 거예요. 열린 길을 생각해서 좀 지구 안에서는 답이 있어. 그러니까 지구촌 200개 국가 안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자. 진보주의가 해야 될 일은 200개의 국가 안에서 최고의 의사결정 구조를 우리나라가 만들자. 이게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라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국경을 딱 꺼놓고 이 한반도 안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해보자 그러면 부자들 다 외국으로 튀어버려요. 돈 있는 사람 뭐 한국에 살 이유가 무슨 다 그냥 돈부터 사고 튀어버리지. 그래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빼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 사회주의 절대적인 기준이 뭐냐. 지금 행복이에요, 행복.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것이 이 사회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이라는 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 뭐가 행복이냐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행복감을 누리는 게 행복이 아니야. 우리는 행복해요. 뭐, 우리 인민은 행복해요.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 품 안에서 우리는 행복해. 이건 행복이 아니라고. 그 진짜 행복은 뭐냐면 업된 상태. 어린애가 막 신나서 이 상태가 행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상태를 표현할 언어가 없어. 누구도 없어. 전 세계에 어떤 사람도 진정한 행복을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행복은 애들이 막 신나 있는 그게 행복이라고. 그러면 구조론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없지. 아직 내가 단어를 만들고 연구하고 있어. 에너지. 하여튼 에너지가 있는 들뜬 상태, 업된 상태, 뭔가 해보자 하고 의욕이 충만한 상태. 에너지틱이라고 하면 그쵸. 비슷한가요? 예. 그게- 흥분이라고 하면 너무 그런가요? 예? 흥분이라고 하면 너무 뭐라고? 흥분. 그러니까 흥분은 나쁜 흥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흥분도 있어. 옛날 몇 년 전 방송에서 진리는 기분 좋은 긴장감이라고 그쵸. 말씀하신 예. 거죠. 그런 약간 업되고 긴장되어 있고 좀 뭔가 팽팽하고 또 야구를 하면 8대7 케네디 스코어가 나오고 권투도 막 팽팽하게 가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뚜르게 패는 건 아니야. 51대 49인데 그쵸. 51일 이래 예. 상태. 그런 이 업되고 긴장된 상태, 이 긴밀한 이렇게 연결이 느껴지는 상태, 우리가 좀 결속해 있고 관계가 긴밀하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상태가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안 쓰잖아. 행복은 뭐냐, 복이라는 말이 뭐냐고, 보상받는다는 거죠. 뷰티라는 말이 원래 뭐냐면 비너스 신을 말하는 거예요. 비너스 신은 복받아서 태어났다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뭔가 받아서 신의 연총을 받아서 태어난 게 그 예쁜 사람이야. 예쁜 사람과 안 예쁜 사람 차이는 저 사람은 신에게 복을 받았고 저 사람은 비너스 신이 외면했어. 그래서 비너스 신이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사람 예뻐지고 비너스 신이 이렇게 안 하면 안 예뻐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너스 신 발등에 키스를 해야 돼. 신전에 가서 공부를 바치고 발등에 이제 키스를 하면 복이 내한테 와. 비너스의 뷰티가 내한테 샥 오는 거야. 그게 뷰티야. 뷰티는 막 빼내야 돼. 비너스 신을 이렇게 싹 닦아서 뭐라 발끝으로 모은 다음에 싹 빼내면 돼.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뭔가 보상받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건 사건의 결과를 보는 것이고 구조론에서 행복은 원인의 행복이라는 거죠. 사건에 막 뛰어들 때 두근두근 거리는 그 마음, 내일 소풍 가기 하루 전날 밤잠 못 자잖아. 그 소풍 가면 별로 안 행복해. 소풍 가기 전날이 제일 행복하다고. 그렇다는 얘기죠. 조금 좀 구조론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비대칭이 촉발된 상태가 그렇죠. 그래서 다 해소되고 예. 이제 대칭만 남으면 이제 그거는 그걸로. 우리는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꿈꾸는데 최대 행복은 마약 먹으면 돼. 그 최대 다수의 최대 그 두근거리는 상태, 설레이는 마음. 정주영은 매일 설레서 잠을 못 잤다 그러는데 내일은 또 얼마를 벌까.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설레어서 잠이 안 오는 그 상태가 행복한 상태예요. 언제 그래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혹시 마지막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계적인 평등은 어린이나 할아버지한테 필요한 것이고 그 중간 단계에서는 경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통실이 좀 끊겨서 시작 부분이 좀 부자연스러운데 저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이 몇 분이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명 됩니까? 10명? 11명. 11명? 저런 분들 11명 꼭 그 숫자로 해요. 그럼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